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 오디세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독서교육분과인 물고방에서 독서교육 공부를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국어교사 송동철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제가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는 독서교육 실전편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원도교육청의 독서교육 연수에서는 주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평 쓰기라든지 책 대화하기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독서 교육을 수업 시간에 이제 정규 교과 교육 시간에 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들 혹은 뭐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실전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수업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들을 또 부딪히게 되는지, 이런 실전 매뉴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소설이죠. 고전이라고 하는데, 고전이라는 게 원래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읽어보지 않은 책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야기책, 청소년 버전의 그 이야기책으로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버전으로는 뒤에 책꽂이 있긴 있습니다. 사긴 했으나 아직 읽어보지 않은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그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전부 제각각이다. 네,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듣고 들었던 생각은, 꼭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도 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 어떤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실제로 겪는 좌절이나 그 실패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런 점을 이 문장은 되게 잘 포착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독서교육 공부를 하고 혹은 교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뭐 연수에 가서도 그렇고 책을 읽다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꽂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욕이 불타가지고 뭔가를 발견하고 이거야 무릎을 치고는 이제 이 수업을 해봐야겠어 혹은 이 활동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의욕이 불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욕에 불타가지고 교실에 이제 수업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혹은 활동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했는데, 특히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경험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일단은 슬퍼지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게 왜 안 됐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재나 책을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 제가 그때 당시 되게 답답했던 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든지 이런 대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독서 교육을 해오면서 이렇게 부딪혔던 문제 상황들 혹은 실패 지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크게는 두 갈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수업 중에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수업 중의 문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앞부분의 큰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평가 상황에서 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중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들과 자, 이번 학기에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수업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리고 첫 번째로 보통 그 첫 시간에 들었던 질문들은 선생님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네. 아니면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이제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뭐 슬로우 리딩이라든지 이런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이외의 단행본들을 활용하는 어떤 수업 방식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정착이 되면서 학생들도 이제 그냥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오히려 할 말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특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뒤에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되는데, 동영상을 보면 되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하나요?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좀 적응이 됐지만 사실 처음에 좀 상당히 놀랐던 게, 학생들이 뭔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본 한 5년, 4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구글, 뭐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에 가가지고 검색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 가서 학생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렇게 동영상이 생활화된 시대를 살아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공부를 할 거라는 이야기에 동영상이 있는데, 유튜브가 있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때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식을 얻기는 어렵고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데다가 지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좀 해주는데요.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한,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는 분명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매체가 오히려 책보다 낫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영상의 편집 방법 이런 거 저도 다 유튜브에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각조각의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이루어진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그 유튜브에서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적인 매체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자로 쭉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작은 정보들을 그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쭉 흘러가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아니면 그냥 뭐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혹은 뭐 필기한 어떤 노트를 가지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나름대로 방식으로 정리하고 이러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만약에 교재도 없이 뭐 노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영상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선조적으로 한번 쭉 지나가고 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은 정보를 얻기에 좋은 매체인 건 맞지만 동영상이 지식을 얻는 데는 그렇게 유리한 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텍스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한번 또 구별을 해본다면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정보, 그것을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지혜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에서 다루고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 체계적으로 지식을 얻기도 어렵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것이 동영상이든 텍스트든 그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어떤 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활동들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아니라 텍스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꿀팁을 찾고 싶으면 동영상을 보면 된다. 그렇지만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모든 활동이 하기 싫다. 네, 저는 혼자 하고 싶어요. 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나요? 네,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까?입니다. 그 책 읽기는 혼자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고, 네, 그것이 어떤 모든 단위가 됐건 혹은 뭐 전체와의 토론이 됐건 때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반드시 책만 봐서는 똑똑해지지 않고, 네, 책도 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도 같이 봐야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둠으로 책을 읽는다고 하면 이제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혹은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이제 이것이 제가 또 되게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일단 지금 요즘 들어서는 제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책은 그냥 어차피 각자 읽는데 그걸 꼭 굳이 모듬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혼자 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땡아, 인생은 실전이야. 그러면 역시 또 학생의 반응이 뭐 이렇게 말풍선이 뜹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같이 협업을 했을 때 남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죠. 뭐 인생을 겪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겪는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일종의 뭐 팀플레이 혹은 모든 과제 이런 것들을 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가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수많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이 단순히 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게 착한 일이야 이런 어떤 선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협력하고 그리고 그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능함의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은 꼭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보통 자기 혼자서 완결적으로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결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이 협업을 하는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자체로 중요한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협업의 과제들이 현실에 놓여 있는데 학교에서만 뭐 무임승차자도 없고 협업하면서 마음이 안 맞고 뭐 스트레스 받고 갈등 겪고 하는 일이 학교에서만 없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그 바람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죠. 어떤 협업을 하면서 겪는 갈등이나 부대낌이나 괴로움 같은 것들은 제거해 줘야 하는 이렇게 아름답게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 줘야 하는 요소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 협업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대단히 중요한 그 학습의 과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실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실전적인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모둠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모둠 구성은 제 생각에 모든 교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해에 이 방법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써먹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안 먹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학년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네 뭐 또 반에 따라서 심지어 다 어떤 늘 완벽한 방법 네, 이런 모듬 짜는 방법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오늘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성 방법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장단점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네, 4명을 기준으로 모듬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것보다 많으면 겉도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뭐 3명 이하가 되면 모듬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교실 안에서 교사가 그 모듬들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감당하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총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학생 마음대로 짜게 하는 겁니다. 네, 허무하죠. 네. 학생들 마음대로 짜게 하는 방법은 장점은 당연히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잘 되고 네, 그 뭔가 좀 모두만의 관계가 끈끈해야 하는 과제에서는 좀 활력이 돌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제점은 이제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근데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모듬을 짰는데, 네,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있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모듬 구성이 잘 안 되거나 한두 명이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나오면, 그럼 그때는 교사가 개입해가지고 조정을 하겠다고 미리 전제로 달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사실 이런 전제를 달아놓으면 나름대로 학생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듬을 구성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남녀 공학이고 합반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만 같은 특정 성별만으로 모듬을 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조건을 조금 달아놓으면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것,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조금 방지가 돼서 네,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골고루 섞이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교사가 마음대로 짜는 겁니다. 교사 마음대로 짜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장단점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장점은 모듬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아이들 잘 알고 계신 뭐 이를테면 한 학년을 같이 올라갔다든지 혹은 뭐 2학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모듬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단점은 학생들이 이제 모듬에 애착이 되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듬에 애착이 적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기도 하는데 활동 중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학생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동기부여, 네, 모멘텀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선생님이 정해준 모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구성원들의 갈등에 대한 원망이 교사를 향하기 쉽고 본인들이 이것을 잘 갈등을 극복해야겠다는 책무성이 특히 좀 연령이 어린 학생들에게서는 이렇게 잘 발휘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이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건데요. 4명 모듬을 짠다 그러면 2명씩만 자기가 같이 모듬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모듬을 만들고, 예를 들면 8모듬이 이 교실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8팀을 2명으로 이루어진 8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모듬에 지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어떤 모듬에 몰렸다 그러면 네, 가위바위보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게, 이 모인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자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지원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이에 써서 내게 하는 게 좋은데 손을 들고 바로 지원하게 하면 이제 소심한 학생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원하는 모듬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권력을 좀 쥐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저기 지원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써서 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이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독서 활동이니까 책을 먼저 선택하고 같은 책을 고른 학생들끼리 모듬을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모듬을 구성했었거든요. 왜냐면
책을 진지하게 고르는 게 중요하지 친구 따라서 책을 고르는 건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먼저 고르게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 중학교 친구들의 경우 특히 학생들에게는 책보다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이 아니어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모듬이 구성되면 이 활동을 좀 해나가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책이어도 그 모듬에 이제 마음에 안 맞는 친구가 딱 있으면 그 모든 활동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상황마다 달라서 아주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라든지 자발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리고 좀 연령이 좀 올라갈수록 책에 대한 애착이 크다 싶으시면 이렇게 모듬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상황은 자기 글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까?입니다. 이것은 결론이 분명합니다. 존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글 쓰는 수업 하다 보면 독서 수업에서도 독서 교육에서 당연히 글 쓰는 활동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꼭 나옵니다. 이거 저는 제 글은 선생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예 그 수업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평 쓰기 수업이다 그러면 첫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미리 국어 수업 시간에 쓰는 글은 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언제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로서, 글을 쓰는 저자로서 내가 다른 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어디까지를 드러내고 어디까지를 드러내지 않을지를 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저는 이 글을 선생님만 보시고 채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첫 시간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글쓰기가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를 상정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벽 보고 하는 말하기를 대화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읽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글, 혹은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거나 채점을 평가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글은 온전한 의미에서 저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없으면 글쓰기 한계가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글을 보여주고 그들의 피드백 혹은 반응을 봐가면서 글을 배울 때 훨씬 빠르게 글 쓰는 솜씨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글쓰기를, 자신의 글을 보여주는 걸 좀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건 아무래도 그 생애 최초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글쓰기가 일기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하는데요. 일기라는 것은 좀 특수한 글쓰기죠.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어떤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기는 예상 독자를 감안하지 않고 쓰는 것이 이제 허용되는 장르이지만, 그것은 글쓰기 전체에서 보자면 대단히 특수한 경우이고, 국어 시간에 우리가 익히는 의사소통 역량으로서의 글쓰기와는 좀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쓰기를 할 때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다, 저자로서 네가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를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라고 못을 박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글쓰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 단계에서 이제 잘 당부를 해주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가 글쓰기를 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읽고 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것이 칭찬이든 혹은 어떤 질문이든 혹은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 하는 권고든 요청이든 제안이든 뭐든 그것이 글 쓴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당부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잘 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돕는 피드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인데요.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은 피드백은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대충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잘하려고 하면 피드백을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피드백을 본격적으로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라붙으면
보통 국어 저는 이제 1년에 5반 정도 수업을 하는 일이 가장 많았는데 한 반에 대충 28명, 예, 계산이 어려우니까 30명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네, 150명의 학생을 한 학기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150명의 학생들에게 글을 한 번씩 읽고 피드백을 한다고 해도 네, 이것이 굉장히 간단치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라붙으면 정말 끝도 없고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대충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게 힘들기니까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드백은 그 피드백의 내용 혹은 질보다는 피드백에 담긴 메시지보다 피드백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몇 년간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피드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불쾌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까먹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피드백을 받고 배우고 하는 경험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한 지 좀 오래되면 깜빡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뻔히 다 가르쳐 주는데 왜 가르쳐 주는 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옆에서 아무리 그걸 선의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무언가 수행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좀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옆에서 코치님이 제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머리로는 다 알아도 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코치님이 적당히 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뭐랄까 선의로 혹은 저의 향상을 위해서 준 피드백이 오히려 저의 어떤 학습 동기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피드백을 받으러 이렇게 마주 앉은 학생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좋은 피드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학생이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기대치를 조절해야 한다. 내가 이 친구의 글에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문제를 이 친구가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드백은 질보다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굳게 믿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학생들의 어떤 뭐 글이나 혹은 말하기나 수행이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자 혹은 청자가 돼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절감했는데요. 특히 글쓰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은 지금까지 글을 써가지고 내기는 했으나 그 글을 써서 글 쓴 저자로서 독자에게 응답을 받아본 경우는 되게 적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생각한 독자는 그 검사를 하는 선생님 한 분인 경우가 많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자기 글을 진지하게 읽고 너 이 부분 재밌다. 뭐 이 부분은 무슨 뜻이야? 야,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실질적인 반응을 받아본 학생들은 굉장히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와 독자 사이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을 사람, 우리가 흔히 예상 독자라고 하죠. 그 사람과 자기 입장 사이를 오가면서 독자가 이 글을 어떻게 읽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글을 제가 학생들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마음보다는 독자로서 이 글의 아마도 제 부분 제가 첫 번째 독자겠죠. 첫 번째 독자로서 이 글을 궁금한 마음으로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학생들의 글을 좀 변하게 하는 것 혹은 뭐 말하기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의 수행을 변하게 하는 것은 지적보다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사가 학생에게 독자로서 혹은 청자로서 그걸 읽으면서 혹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무슨 뜻이야? 무슨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야? 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궁금한 점을 잘 질문하는 것, 네, 이걸로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돕는 피드백은 충분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적을 듣고 그것을 수행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 굉장히 좀 건강한 학생일 거고, 네, 그런 학생들이 개별적인 추가적인 피드백을 요구한다면 그럴 때는 좀 더 문제 해결 중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는 게 가능하겠지만, 네, 모든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가야 하는 피드백은 그런 문제 해결 중심의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독자로서의 질문과, 네, 반응과 감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해서 그 수업 중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는 평가, 특히 수행평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5개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정말 듣기 싫은 질문, 선생님 저 어디서 깎였어요? 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이렇게 발표하는 날 학생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죠. 아마 선생님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학생들이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선생님 저 어디서 깎였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 질문이 유독 불편했던 것은 뭔가 수행평가는 더 주관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점수를 변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떤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면 왜 이들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왜 97점 91점 받았 왜 91점이요? 라고는 묻지 않는데 수행평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유독 제가 어디서 깎였나요? 라고를 묻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나름대로 학습을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부담이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주로 태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기한 내에 빼먹은 거 없이 분량을 다 지켜가지고 내면 만점을 받는 게 수행평가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학습이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도 지켰고 기한도 지켰고 횟수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만점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깎였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수행평가 비중이 몇 %이든지 간에, 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는 코로나 수행평가 서울 같은 경우는 60% 네, 이상 이렇게 권고가 되었었는데, 60%라고 하더라도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 다 만점을 받고 실제로 이제 성적의 변별이 시험, 지필평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수치에는 별다른 의미가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성실하게 해가지고 다 만점 받아놓고, 네, 성적은 시험에서 결정된다고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 25개를 다 풀어가지고 다 맞는 것, 그래서 만점을 맞는 것과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완벽해, 만점이야 해서 만점짜리 글, 완벽한 글을 써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험 변수가 너무나 많은 질문이죠, 사실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완벽한 글을 써내는 일이 쉽다. 누구나 노력하면 만점짜리 글을 쓸 수 있다고 답을 하실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행평가에서는 성취나 역량이 아니라 그냥 태도만이 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행평가에서 역량과 성취, 방금 글쓰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를 평가할 수 있으면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는 신용이고 진짜 공부는 결국은 기말고사 혹은 지필평가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를테면 책을 읽고 하는 어떤 뭐 활동이든 혹은 또 다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현실에 영향력을 가져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이 수행평가가 학습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가 성취를 평가하는 것인가를 저는 명확하게 잘 구별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습 태도에 관한 평가라면 열심히 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러한 요건들을 다 지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되는 평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취에 관한 평가라면 기한, 분량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식적 요건을 다 맞춘 어떤 결과물이 무난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점 만점이라면 8점이다 아니면 7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무난한 점수를 주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지키면 만점이 되는 게 아니라 10점 만점에 7점 혹은 8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빼어난 점이 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더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감점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서 빼어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 것, 이렇게 어떤 것은 성취로 평가하고 어떤 것은 그 태도로 평가한다는 것을 구별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 상황은 평가 기준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할까?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객관성에 관한 거겠죠. 너무 내가 자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평가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평가 기준에 관해서는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 기준을 고민할 때 잊지 않아야 하는 전제는 언어로서 현실을 완벽하게 우리가 포괄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보자면 결국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을 쭉 이제 분석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빠짐없이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업 중에 일어나는 모든 배움을 사전에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것만 가르치고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은 현실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 평가 기준으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떤 평가 기준을 우리가 세울 때 이를테면 아름다움 혹은 참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에서도 사용되는 어휘들인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객관화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언어로서 포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어과의 경우에는 여기 한 가지 특성이 이제 더 붙게 되는데요. 어떤 말하기라든지 혹은 글쓰기 같은 그 표현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분석적인 방법으로 온당한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미리 객관적인 언어 혹은 측정 가능한 어떤 어휘로 포괄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술적인 면에서 분명히 어떤 결점이 있는 이를테면 5점 척도에서 5점을 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효과적인 말하기가 있을 수 있고 글 역시 어떤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울리고 그 독자에게 처음에 글 쓴 사람이 기대했던 효과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어떤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나 글쓰기 같은 것들은 그 분석적 평가가 아니라 청취적 평가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그것들을 측정 가능한 형식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평가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평가에서 객관성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로 딱 떨어지는 정량적 평가만이 온당한 평가이고 그렇지 못한 평가는 건전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가 기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평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정성이 곧 객관성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서 본질적으로 주관성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지선다형 평가라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으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인가 전부 다 평가자의 주관,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자면 어떤 형태의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세우면서 객관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평가자의 주관을 잘 소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명료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길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객관성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학생에게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학생의 성취와 노력 가운데 어떤 데 주안점을 둬서 평가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 사이에서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특히 잘하는 아이가 열심히 한 친구는 부족하고 잘한 친구는 심지어 대충 한 친구라면 그 고민이 좀 더 커집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과제형인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를 과제형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숙제가 있고 없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던져주고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이 저는 과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형으로 수행평가를 제시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면 누가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당연히 잘하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이 잘하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잘하는 학생은 원래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어떤 글쓰기를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을 과제로 해줬다고 하면 원래 책 잘 읽고 원래 글 잘 쓰는 학생이 잘 읽고 잘 써서 좋은 글을 낼 것이고 그럼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반면에 책이랑 안 친하고 글쓰기 서툰 학생은 힘들게 읽고 악정부투해서 내겠지만 낮은 점수를 아마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원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던 어떤 역량의 차이를 그냥 점수로 확인해 준 결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학생의 배움이 면밀하게 설계되지 않는다는 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이 교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역량의 어떤 증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특히 이 과제가 좀 깊이 있는 과제일 때, 수준 높은 수행 과제일 때는 어떤 문화적으로 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이 높은 점수와 자신감과 성취감과 뿌듯함을 가져가고, 그리고 반대로
좀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이 낮은 점수와 함께 열패감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좀 지양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한 학생에게 그 점수를 잘 주면 되는가? 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선생님. 사실 원래 잘했던 학생이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어떤 성취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기에서 뭔가를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를테면 50점 받던 학생이 80점으로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90점 받던 학생이 95점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 학생은 30점을 올린 거고 뒤에 학생은 5점을 올린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을 봐가지고 노력한 사람에게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또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행평가가 내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라면 그 성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성취도를 평가하되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열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제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려면 과제 형태가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되면 그 수행 과정에서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교사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 완성된 결과물을 한 번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최종 평가 전에 학생이 피드백을 요청하고 교사에게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고 수정할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저는 글쓰기 과제라고 하면 이렇게 마감일과 채점일 사이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시간을 두는데요. 그 사이에 그 피드백을 그 요청 몇 번이나 요청할지 혹은 뭐 필수 이제 한 번은 필수로 하니까요. 한 번 이후에는 하지 않을지 이것은 학생 개개인에게 맡겨둡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좀 열어두면 적당히 하고 적당한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은 적당히 하는 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은 몇 번이라도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자기 결과물을 좀 개선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량을 평가하면서도 그 학생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문화적 격차라든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역량의 차이가 그대로 그냥 점수에 확인되어 버리지는 않는 학생 본인 개개인의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성장하고 개선할 혹은 완성도를 높여나갈 여지를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 번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점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 지금 8점이야.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고쳐 바꾸면 9점 될 것 같아. 혹은 10점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알려주면 일단 학생은 그 점수를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고 교사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입장에서는 점수에 신경 쓰느라 그 본인의 어떤 역량에 초점을 안 맞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점수가 마음에 들면 굳이 더 노력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실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글이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지금은 몇 점이고 이걸 뭐 반영하면 몇 점이고 이렇게 점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 상황을 볼 건데요. 네 번째는 그 모든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입니다. 선생님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둠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어쨌든 교사가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막 모둠 활동하고 나서 인간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네, 물론 어느 정도는 인간에 대한 불신도 저는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전이니까요. 하지만 좌절하게 되고 혹은 관계가 파탄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결코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럴 때 학생들의 관계를 좀 해치지 않게 모둠 활동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개개인의 어떤 성취가 그 모둠의 점수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모둠 평가의 방식이 좀 섬세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섬세해진다는 것은 모둠 점수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자신의 기여가 자신이 기여한 만큼이 그 점수가 반영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패널 토론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상황인데,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선 예를 들면 2대2로 패널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승패가 있잖아요. 근데 토론의 승패를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모둠원 점수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A와 B 두 사람이 같은 팀이었을 때 B 학생이 토론에 서툴러 가지고 모둠이 그 토론에서 패배했다면 A 학생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B 학생이 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워지는 것은 저는 좀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토론의 승패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는 주되 저는 그 승패가 그대로 점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점수의 하한선만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론에서 이기면 10점 만점의 평가일 때 이긴 쪽은 개인 점수의 하한선이 8점이지만 진 쪽은 개인 점수의 하한선이 6점이 되는 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진 팀이라고 하더라도, 진 팀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성취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점수가 자신의 모둠의 패배 탓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나와 같이 모둠을 이뤘던 친구가 좀 서툴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책대화하기 수업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모든 점수를 이렇게 다 같이 받을 때는 개인 점수와 모든 점수를 이렇게 반반으로 두고 개인 점수를 베이스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점수를 좀 보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무임승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무임승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친구가 별 노력을 안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부분도 있기는 있겠으나, 사실은 저는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모둠의 다른 친구들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뭘 하는 동안 저 친구는 다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 목까지 커버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고 애쓰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쟤는 하지도 않고 비협조적이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한 어떤 성취들이 다 저 친구의 몫으로 돌아갈 때 생겨나는 어떤 뭐랄까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물론 교사가 이 학생들이 저는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는 배움이 잘 일어나기 어려우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 점수와 모든 점수의 차이가 일정 간격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보정을 하겠다고 저는 보통 말을 해둡니다. 개인 점수가 5점인데 모든 점수는 10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우리 모둠의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지금 잘 받은 거죠. 이럴 때는 모든 점수에서 일부의 점수를 빼고 이 친구에게 모든 점수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점수를 기준으로 그 모든 점수를 좀 보정해서 받게 하면 좀 뭐랄까, 무임승차자 학생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좀 마음을 상하는 일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모든 점수는 좀 낮은데 개인 점수가 아주 높다 하면 그
그 모든 점수에서 약간의 점수를 가산해서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그 모둠에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이나 미움의 마음들이 그대로 모든 구성원에게 곧바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상황인데요. 바로 평가에 대한 원망입니다. 평가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인데요. 저는 평가에 대한 항의가 대부분은 그 항의라기보다는 원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 차원의 문제겠죠. 그런데 평가에 관해서 나오는, 특히 수행 평가에 관해서 나오는 항의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엔 잘한 것 같은데, 혹은 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뭐 생각하는 점수를 안 줬다는 거죠. 근데 평가 원망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 평가를 엄밀하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평가 민원, 이제 민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항의나 민원이 있을 때 그러면 다음번엔 더 엄밀한 평가 기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평가 기준은 본질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일 수 없을 뿐더러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평가에 대한 원망이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평가 원망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패배해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 엄청 논리적으로 격파했어요, 학생들을. 물론 제가 이렇게 격파하면 학생들은 격파 당합니다. 저는 그들보다 말도 잘하고, 심지어 평가에 대해서도 훨씬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교사로서의 어른으로서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설득력, 제가 또 국어 선생님들 말 잘하잖아요. 제가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뭔가 평가에 대한 원망을 들고 와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제가 대응했던 방식은 박살을 내는 거였어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학생들이 거기서 돌아갔을지언정 그것은 제 말에 납득을 했거나 그걸 받아들여서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패배해서 돌아간 거였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망가져서 사실은 다시 잘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은 일단은 평가 원망이 벌어지기 이전에 평가 원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저는 교사가 학생에게 점수를 가지고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점수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은 뭐 이거 하면 너 감점할 거야, 뭐 하면은 너 감점이야, 뭐 이거 하면 가산점이야.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감점을 주거나 혹은 가산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그것은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쉽게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들었다 놨다 해서 움직이다 보면 학생 점점 약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올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것은 수업과 평가의 장면에서 쭉 연결해서 학생의 눈에 교사가 어떤 존재로 비치느냐에 저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점수가 나에게 가지고 올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받는 일 자체가 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처음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 엉터리 같은 교원 능력 평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수업에 대한 좀 피드백과 평가를 학생들한테 받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떻게 받을까 막 질문지를 막 고민하고, 뭐 이걸 종이로 써서 받아야 되나, 뭐
구글 문서나 네이버 문서 같은 걸로 받아야 되나 막 뭐 컴퓨터실을 가야 되나 막 고민을 막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고민하다가 평가를 안 받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도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정말 처음부터 잘해봐야지 했는데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자체적인 수업 평가를 학생들에게 준비해가지고 요청하게 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음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만 바쁘거나 다른 핑계가 생기면 그냥 미루고 자연스럽게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저도 네 이렇게 평가받는 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더군다나 그냥 숫자로 혹은 등급으로 이렇게 탁 제시되는 경우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지는 사실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아까 이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가 그리고 그 전에 이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어떤 존재로 느끼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점수를 매기는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가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평가와 원망은 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선생님이 계속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고 자꾸만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방어적인 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선생님은 나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 때는 평가 결과 점수가 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걸 같이 안타까워해주는 선생님에게 그 원망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분을 맞춰가지고 삐지지 않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존재 자체를 조력자로 느끼게 하고 사실은 또 우리가 실제로 또 조력자인 거잖아요. 꼭 우리는 사실은 선생님들 누구나 저는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등수를 정해주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은 특정한 아이의 등수를 올려주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다 더 똑똑한 존재? 예, 더 나은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좀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교사가 학생들의 조력자, 좀 더 똑똑해지도록 나아지도록 돕는 존재인 것은 감언이설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가려지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자꾸만 점수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수행평가를 알려주는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점수를 알려주는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점수 얘기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발표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가 한 학기에 뭐 항목이 한 4-5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때마다 점수를 발표하면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도 뭐 다음 활동하면서 앞에 거의 점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어떤 조력자로서 다가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 선생님이 나한테 점수를 몇 점 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점수는 학기 말에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뭐 10점, 8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학기 말에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그 전에 학생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의 성장 혹은 완성도, 역량 이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는 반드시 학기 말에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수업 중에 관련된 책 읽기와 관련된 수업 중에 어떤 문제 상황,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평소에 좀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좀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좀 됐으면 저한테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제각각이듯이 사실은 저는 제가 좀 유용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에 대한 어떤 해결책, 해결 방안 혹은 실패의 원인은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현장마다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또 해마다 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그 자체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된다기보다는 선생님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좀 고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